네, 안녕하세요. 한국 화웨이 기업 고객 부문에서 IP CTO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에게 AI라고 하는 용어, 기술들이 널리 퍼졌던 계기가 뭐였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대중들에게 다가왔고 널리 퍼졌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AI라는 용어 자체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술적인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앞서 HP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AI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기술적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트렌드는 가상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는 아마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또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진화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AI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산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스토리지 영역에서 분산 스토리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가지고 있던 혹은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가장 틀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바는 크게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저지연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스리스 네트워크, 즉 패킷 트랍이 없는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단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인 밑바탕의 프로토콜은 대부분 많이 인필밴드라든지 또는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파이버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이제 인필밴드에서 가장 유명한 밴더로는 이제 멜라노스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이더넷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AI 또는 HPC 혹은 스토리지 네트워크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성능을 요구하고 저지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패킷 트랍이 없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자원, 네트워킹 인프라 자원들이 모든 영역에서 고성능을 내주기 위해서 진화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네트워킹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컴퓨팅 환경에서의 고성능화, 두 번째는 스토리지 환경에서의 고성능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CPU가 CPU 프로세싱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성능이 저하가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PU 자체의 클락이 낮아서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한번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인프라 관련해서 어떻게 네트워킹 인프라가 CPU 잡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CPU 사이클에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인자가 답변을 오지 않아서 혹은 늦게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CPU 사이클이 아이들 타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혹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나 응답에 대한 패킷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서 만약에 패킷 트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아이들 타임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 한 대로 생각하면 컴퓨터 한 대면 조금 느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나 슈퍼컴퓨팅이나 HPC나 또는 분산 스토리지와 같은 환경에서는 다수의 컴퓨터가 다수의 스토리지가 하나의 잡을 공유하기 때문에 패킷 트랩이나 레이턴시로 인한 성능 저하가 생각보다 크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아래에 있는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5대의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대의 서버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계산을 한다고 보면 한 대당 1부터 20, 20부터 40 이런 더하기 계산을 해서 동일한 결과값을 서버한테 알려주고 최종 서버가 그 결과값을 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서버는 지연도 없고 패킷 트랩도 없어서 제 시간에 컴퓨팅 프로세스를 끝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늦어져서 또는 패킷 트랩으로 인해서 혹은 여타의 이유로 네트워킹 인프라에서 여타의 이유로 응답을 늦게 받았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CPU 5번째, 즉 서버 5번째의 늦은 응답 속도나 늦은 컴퓨팅 계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팅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병렬 컴퓨팅화 돼가고 컴퓨팅 자원이 점점 더 고성능화 돼가고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는 네트워킹 인프라가 전체적인 컴퓨팅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지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거대한 스토리지 하나를 두고 SAN으로 구성을 하던 NAS로 구성을 하던 하나의 스토리지를 다수의 서버가 액세스를 해서 가지고 오는 환경이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과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산 스토리지 환경이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대의 서버가 또는 여러 대의 스토리지가 하나의 예를 들어 파일을 공유한다는 거죠.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서 하나의 파일을 공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개의 리퀘스트가 있는데 만약에 3개의 리퀘스트 중에 스토리지에서 이제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3개의 리퀘스트 중에 만약에 하나의 리퀘스트가 스토리지로 향하는 하나의 리퀘스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에서는 컨제션이 발생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스토리지에서는 예를 들면 100ms 내에 내가 하나의 우악을 읽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읽어오지 못하고 늦은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지의 응답 속도가 느리거나 컨제션이 일어난다거나 레이턴시가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도 역시 기대치만큼의 성능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제가 이제 제목을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트워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세대 어플리케이션들, 즉 AI나 HPC나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서 네트워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 성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드웨어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얼마 전은 아니지만 SCM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하드웨어가 발전되고 있죠. 또한 컴퓨팅 쪽에서는 CPU에서 GPU로 그 다음에 AI 칩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고 있죠. 즉 스토리지 분야나 컴퓨팅 분야에서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럼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지만 전체적인 컴퓨팅 성능, 전체적인 스토리지 성능이 좀 더 상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1년의 조사에 의하면 통신 대기 시간, 즉 컨제스션을 발생을 하던 패킷 트랩이 있던
레이턴시가 높은 결과로 인해서 통신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스토리지 액세스의 대기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발전을 하고 SCM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기대치만큼의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컴퓨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GPU 통신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AI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GPU를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네트워킹의 응답 시간이라든지 RTT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또는 패킷 드랍을 고민하지 않으면 GPU 통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GPU의 통신의 대기 시간에 그 job completion time의 통신의 대기 시간이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컴퓨팅, HPC, 분산 스토리지, AI를 고민을 하실 때 스토리지도 좋은 거 쓰시고 컴퓨팅 자원도 고성능 CPU에서 GPU 또는 AI식도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네트워킹 인프라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좋은 기대치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성능을 네트워킹 인프라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제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집어왔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지연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지연이 스토리지 또는 컴퓨팅 자원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연은 어떤 것들이 있냐? 지연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가 하나의 이제 고려 요소로 잡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연은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Serialization Delay, Propagation Delay, 그 다음에 Switching Delay, Queuing Delay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 세 개의 딜레이는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딜레이입니다. 레이턴시입니다. Serialization Latency는 뭐냐면 대역폭분의 패킷 사이즈. 예를 들면 2메가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64바이트의 트래픽을 보낸다 그러면 그거를 나누어주게 되면 레이턴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10기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100기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의 인프라의 대역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레이턴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리얼라이제이션 딜레이는 거리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파이버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옵티칼을 통해서 빛을 보내게 되는데 빛이 분산이 되고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 1마일당 8마이크로세컨드의 레이턴시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딜레이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장비가 얼마만큼 빠르게 패킷을 처리하냐라고 하는 딜레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프라도 되게 낙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스위치나 라우터 장비도 굉장히 성능이 안 나왔고 여러 가지라고. 근데 지금은 스위치 장비도 굉장히 좋아졌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 안 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면 AI나 HPC를 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딜레이는 10G, 40G, 100G를 쓰기 때문에 쟤도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레이턴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는 오른쪽의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턴시 중에 하나였는데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 센터, 고성능화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대역폭이 굉장히 넓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저 세 개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레이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레이턴시를 봐야 되냐? 큐잉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하고 패킷 드랍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레이턴시가 더 증가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패킷 드랍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TCP를 쓴다라고 한다면 50%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4배 훨씬 더 많은 레이턴시의 감소를, 증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스태틱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그냥 수식에다 넣으면 레이턴시가 그냥 바로 나와요. 왼쪽에 있는 세 개는 다이내믹 레이턴시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쟤는 측정이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절대적인 레이턴시 값도 스태틱 레이턴시는 1마이크로세컨드 미만이고 다이나믹 레이턴시는 100마이크로세컨드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레이턴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TCP를 이용할 수도 있고 UDP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서버의 릭을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서버와 통신을 할 때 OSI 7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계층에 버퍼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A 서버와 B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TCP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에서 TCP 스택의 버퍼에 가야 되고 TCP 스택의 버퍼에서 IP 버퍼로 가야 되고 IP 버퍼에서 데이터 링크 버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릭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버퍼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리모트에 있는 A 서버에서 볼 때 B 서버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능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한 기술 바로 RDMA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RDMA는 Remote Direct Memory Access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서버나 반대편에 있는 피어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훨씬 빠르겠죠. 기존의 TCP나 UDP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러한 RDMA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은 뭐냐? 기본적으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피니밴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인피니밴드입니다. 길게 보면 원래 용어는 이제 RDMA 오고 인피니밴드라고 합니다. 인피니밴드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RDMA를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RDMA 오고 컨버티드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보통 ROC,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을 못해서 제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의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다는 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MA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신 네트워킹 인프라는 뭘로 꾸며야 되냐? 인피니밴드로 꾸밀 수도 있고 이더넷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단점이 극명하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어떤 장단점이 있냐?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을 보장을 해줍니다. 태생이 무손실 네트워크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무손실, 고성능을 보장을 해줍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항상 투자를 걱정해야 되고 운영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가고 인피니밴드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인피니밴드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게, 즉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복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워크아라운드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더넷은 반면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죠. 두 번째는 인피니밴드 대비 굉장히 저가입니다. 투자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인피니밴드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인피니밴드하고는 틀린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피니밴드는 기본적으로 양단에 서버들이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몇 개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난 5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 너는 5개의 데이터만 보내. 이런 통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넷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10개 그냥 네트워크상에 뿌리고 마는 거예요. 10개 뿌렸는데 5개가 드랍이 되든 2개가 드랍이 되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나온 프로토콜이 이더넷입니다. 즉 고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기본적인 프로토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이턴시, 성능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피니밴드의 장점하고 이더넷의 장점을 만약에 취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쉬운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이더넷 표준을 정하는 IEEE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그냥 뭐 저희가 트레디셔널 이더넷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더넷, CSMA CD1 통해서 패킷 보내고 그 위에 그 에러 수정하고 하는 거는 TCP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것을 발전을 해서 한 6, 7년 전에 FCO이라고 하는 스토리지하고 이더넷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걸로 진화를 했죠.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등장을 했고 로키는 버전 2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IP, UDP 위에 RDMA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키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키가 나왔다고 전부 다 인피니밴드와 같은 고성능을 개런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추가적인 기술을 이네이블 한 게 제가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AI 패브릭이라고 하는 화웨이의 솔루션입니다. 그럼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떠한 것을 치부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챕터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화웨이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EEE에서 즉 이더넷의 표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0G, 40G, 10G, 40, 100G 이거 다 IEE에서 만들고 무선 이더넷 이런 것도 다 IEE에서 만들죠. 이 표준화 단체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낸디카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낸디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이더넷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야지만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협의회 혹은 스터디 그룹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놔두면 AI, HPC, 분산 스토리지에서의 효율적인 고성능을 우리가 개런티 못할 거다.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여타의 다른 프로토콜, 인피니밴드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넷에서 어떻게 하면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 낸디카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낸디카가 최근에 논문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루슬리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입니다. 즉 무손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페이퍼를 발표를 했어요. 표준입니다. 이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화웨이 AI 패브릭의 기술적 요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은 부분도 있고 화웨이만의 특별한 기술도 있어요. 즉 뭐냐면 앞으로 이더넷이 향후 10년 동안은 표준화된 이더넷 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고민하고 있고 기술이 나올 예정입니다. 즉 이더넷도 인피니밴드와 같은 고성능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품들이 또는 표준들이 나올 예정이다. 그에 앞서 화웨이는 이러한 표준들 기반 하에 또는 특이한 알고리즘 하에 인피니밴드와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의 솔루션을 발표를 했고 그 솔루션을 AI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제가 기사를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자료에 있겠지만 해당 URL에 가보면 가트너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표를 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가트너에서 화웨이의 AI 패브릭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 하면 향후 18개월 동안 이 기사가 2018년 7월에 나온 거거든요. 2달 전에 나온 거예요. 향후 18개월 동안 기업 고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기술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더넷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더넷 기반화에서 여러 가지 AI와 유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AI와 같은 제로 패킷 로스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웨이의 AI 패브릭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18개월 동안 굉장히 각광받은 기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DIQ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DIQ는 일반적인 Q 메커니즘을 조금 더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위치가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을 하기 전까지 출력 큐와 인풋 큐 사이에 어떠한 메커니즘도 내가 지금 출력 큐에서 내가 지금 버퍼가 다 찰만하니 너가 조금 보내는 트래픽을 좀 줄여줄래? 라고 하는 백프레셔 메커니즘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보내도 되니? 그리고 끝입니다. 너 보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끝인 거죠. 출력 큐가, 아웃풋 큐가 인풋 큐한테 내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내 큐에 버퍼 드랍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가 보내는 속도를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백프레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BIQ 메커니즘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웃풋 큐가 아직까지 버퍼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정도의 룸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추세대로 인풋 큐가 아웃풋 큐한테 계속해서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 버퍼 드랍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렇게 보내는 예를 들면 인풋 포트 1번한테 조금만 트래픽을 줄여줄래라고 백프레셔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은 인풋 큐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큐에 이용 가능한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큐가 버퍼 드랍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얘 스스로 샌더한테, 즉 서버한테 조금만 예를 들면 100메가로 보내는 거를 90메가로 좀 낮춰서 보내주려고 하는 백프레셔 메커니즘을 스위칭 내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 드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패킷 드랍을 방지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Fast CMP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보통 CMP는 FCOE라고 하는 두 번째 이더넷 진화 단계에서 나온 모델인데요. 저 Fast CMP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서버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즉 스위치가 예를 들면 10대가 있는데 1번 서버하고 2번 서버가 1번 스위치, 10번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번하고 3번의 스위치에서 예를 들면 컨제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2번 스위치에서 지금 컨제션이 일어났다라는 힌트를 패킷 내 헤더에다가 마크를 해가지고 ECN이라고 하는 비트를 마크를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럼 계속 가서 맨 끝에 10번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가 그 ECN 비트 체크를 하고 A 서버한테, 첫 번째 서버한테 야 지금 컨제션이 일어났으니 조금만 천천히 보내 라고 하는 게 CMP 메커니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속해서 스위치를 거쳐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 CMP 패킷을 받게 되면 이미 컨제션이 일어나서 패킷 드롭이 일어날 수 있죠. 패스트 CMP는 중간에 있는 스위치가 해당 컨제션을 만약에 감지를 하게 되면 패스트 CMP가 바로 서버한테 샌더한테 패스트 CMP가 ECN 비트를 세팅해서 샌더한테 보내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하고 조금 더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컨제션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샌더한테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ECN이라고 하는 겁니다. ECN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제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스위치 내에 하드웨어가 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스태틱해요. 예를 들면 1번 큐는 10개, 2번 큐는 10개, 3번 큐는 10개 이렇게 스태틱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큐는 뭐 2개밖에 안 쓰고 2번 큐, 3번 큐는 뭐 10개를 거의 다 써요.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1번 큐를 좀 줄여주고 2번 큐하고 3번 큐의 큐를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좀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고 패킷 드랍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화웨이 다이나믹 ECN은 칩 내에 트래픽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어떤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트래픽이 조금 들어오는 거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하게 추적해서 큐 사이즈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왼쪽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트래픽이 적게 들어오면 레이턴시가 낮죠.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레이턴시는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런데 다이나믹 ECN을 쓰게 되면 트래픽이 거의 맥스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레이턴시는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RTT 타이머는 로우 레이턴시와 거의 유사하게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은 많이 처리하지만 그와 반대로 레이턴시는
라운드 트립 타이머는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화웨이의 AI 패브릭은 이와 같은 세 개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루스리스 환경, 즉 패킷 드랍이 없는 환경,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스피드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고 그에 맞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대리해주는 서드 파티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맨 밑에 보면 화웨이의 AI 패브릭 솔루션은 예상했던 대로 레이턴시, expected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레이턴시를 줄여준다라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줄이냐? 이게 실제 이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보시기에 이제 빨간색 서클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스토리지 결과고 위에 게 IOPS, 밑에 게 레이턴시. 초록색이 AI 패브릭. 그다음에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인피니밴드. 중간에 있는 게 그냥 이더넷이에요. 리드 IOPS, 라이트 IOPS는 높아야 좋겠죠. 초당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고 얼마만큼 읽을 수 있냐. 보시는 것처럼 이더넷은 이 기존 인피니밴드 대비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밴드가 고가고 운영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인피니밴드를 계속 사용했던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저 AI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인피니밴드하고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어떤 경우에는 인피니밴드보다 좀 더 좋은 레이턴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더넷 대비해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인피니밴드 대비해서는 한 95% 정도 또는 96%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장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잡 컴플리션 타임인데요. 인피니밴드와 AI 패브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피니밴드 대비 거의 유사한 잡 컴플리션 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넷 대비해서는 약 한 30%, 40% 정도의 좀 더 빠른 잡 컴플리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입니다. 해당 고객은 작년 말에 AI 기반으로 고객의 프로파일을 AI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고객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꾸미려는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해당 고객도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인피니밴드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540대의 GPU 서버와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큰 문제가 걸렸었어요. 물론 투자비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였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 고객의 네트워크 운영팀이 인피니밴드를 아는 SE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비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워커라운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지? 그 다음에 향후에 페이스 2 네트워크는 어떻게 우리가 확장을 하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해당 고객이 화웨이 컨택을 해서 저희의 AI 패브릭 솔루션 소개를 받고 POC를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 95% 정도의 수준, 인피니밴드 대비 약 95% 수준의 성능 결과치를 보여주고 POC에서 실제 테스트에서 보여드렸더니 과감하게 화웨이의 AI 패브릭으로 선택을 하셨고 올 8월부터 실제 망에서 랩이 아니고요. 그냥 테스트가 아니고 실제 망에서 AI 패브릭 기반 하에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 12월까지 AI 패브릭 기반의 솔루션을 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커스터머 프로파일 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올 12월에는 분산 스토리지 클러스터까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센터가 가상화, 클라우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하고 있고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음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을 요구하고 저지연을 요구하고 패킷 트랍이 없는 환경을 요구하는 게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발전, 스토리지의 발전, 컴퓨팅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트워킹 분야에서 그러면 어떠한 발전들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웨이는 또는 이더넷 그 표준화 단체에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혹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화웨이에서는 AI 패브릭이라는 솔루션 이름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 BIQ, FastCMP, 다이내믹 EC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피니밴드 대비 약 95에서 96% 정도의 수준을 만족을 하고 이더넷 대비해서는 약 한 40에서 45%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오는 솔루션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죠. 제 PT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발전을 고민하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고민하시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를 고민하시다고 한다면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분산 컴퓨팅, HPC, 분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00% 성능을 우리가 내야겠다 그러면 인피니밴드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투자비와 운영비와 또는 TCO와 앞으로의 인터넷의 발전 추세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화웨이의 AI 패브릭이 또는 차세대 인터넷이 인피니밴드 대비 훨씬 더 좋은 솔루션,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의 인프라는 이더넷으로 구축을 하시고 100기가 이더넷, 향후에 400기가 이더넷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00기가빗 이더넷, 그 다음에 그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화웨이의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이네이블한 AI 패브릭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AI 패브릭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제로 패킷로스, 로우 레이턴시, 하이 트로풋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께서는 인피니밴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과 그 다음에 TCO 관련해서는 53% 정도의 저렴한 투자비 또는 운영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 즉 HPC, 분산 스토리, 분산 컴퓨팅 환경을 충분히 구축해서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화웨이에서는 클라우드 엔진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AI 패브릭 솔루션을 이네이블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뒤에 데모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AI 패브릭 데모가 리얼타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본사 랩에 약 20대 이상의 서버를 AI 패브릭으로 구성을 해서 AI 패브릭을 이네이블 하면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레이턴시가 있고 그 다음에 AI 패브릭 디세이블 버튼을 누르면 얼마만큼의 성능 저하가 되고 레이턴시는 얼마나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라이브 데모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좀 해주셔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AI 패브릭 또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을 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AI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인피니밴드뿐만 아니라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킹 인프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 고민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 화웨이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디자인도 해보시고 같이 POC도 해보는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관계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